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3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동형이고요. 저와 함께 진쓰리를 만들어가는 고정 진행자 진짜 나타났다 젊은 피 충남 아산을 강훈식 원내대변에 나왔습니다. 야야야야야야. 네. 가장 성적이 좋으세요. 적응 바로 하시는데. 네. 소리 크게 나가더라고요. 이 자리에 많이 앉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네. 지난주 워크숍 있었잖아요. 네. 1박 2일이었습니까? 1박 2일이었습니다. 1박 2일. 네. 분위기는 어땠어요? 화기애애했나요? 분위기는 좋았죠. 분위기는 좋았고 기자들은 불만이 많았던. 왜요? 뭐 기사가 안 나와서. 보통 워크숍을 한번 하면 의원들이 술 먹고 뭐 실수도 하고 밖에 나가고 이런 기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고 치고 싸우고 이래야 기사가 되는데 네,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기사가 모험적인 워크숍. 네, 아주 모험적인. 너무 모험적이라서 나는 뭐 처음 보는 거지만 좀 너무 학생다워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 결국 거기 못 갔어요. 왜 못 안 오신 거 아니고? 아니 가도 되는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당연히 디지털 디지털 소통위원장인데. 소통위원장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대표 비서실에 뭐뭐뭐 씨가 내가 거기 우리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만 가는 거래.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안 그러죠. 비서실장이 의원이니까 뭐. 안 그러고 아닌 사람이. 어. 그래서 못 가시는데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못 가시는데요. 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는 거야, 다. 가는 거였어. 다. 정직 당직자. 그리고 당직자인데. 그럼. 근데 다. 놀렸거든요. 저기 못 간다고. 낙선해서 못 나 간다고. 놀리려고 그랬던 거고 갈 수 있었는데 안 가셨네. 아쉬워. 그래요. 아쉽네. 다음에 갈 거야 그냥. 그러면 가시면 되죠. 안 물어보고. 예.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소개하기 전에 오늘 게스트 먼저 소개하고 갑시다. 네. 지난 총선 앞두고 당의 인재 영입 3호로 입당을 했었죠. 그래서 비례대표로 당연히 앞번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상하게 뒷번호로 갔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았습니다만 이번에 그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로 가면서 자리가 났죠. 그래서 비례를 승계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교 안보 분야 최고의 경륜가 전문성을 갖고 계신 이수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진짜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제일 아까운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꼭 맞아요.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안 된 분 중에. 이게 여담인데 지난 워크숍 때 문미혁 의원이 왔었어요.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도 왔으니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위기 좋을 줄 알았으면 계속 의원할 걸 그랬어요. 이랬을 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수혁 의원님 긴장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때 우리 투표할 때 중앙위원회에서 찍었거든요. 저 투표하셨죠? 네, 저는 그냥 되실 줄 알고 네. 우리가 또 그 될 사람한테 하는 게 뭐가 있잖아요. 우리는 될 사람 딱 찍어서 하면 다 되는데 떨어지셔서 제가 패닉이었다니까요. 그러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나서. 워크숍 다녀왔고 화기애애했다랬는데 어땠습니까? 예, 아주 좋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단체 생활에 이제 하기에는 좀 나이가 지났다 생각을 해서 주저도 했는데 가보니까 색다른 경험이고 이 정치 집단들의 그 모임이 예. 이래서 그 서로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의의 투합하는 어떤 자세들을 보이고 스스로 또 결심들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 나이로 따지면 문희상, 이해찬 의원님들도 다 열심히 하셨는데 뭐 또 그렇게 말씀할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가보셨을 때. 제가 이해찬 총리보다 3살 위입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야, 이거 깜짝이다, 이거는 또. 학교 3년 후배입니다. 어머 깜놀이에요. 이거 깜놀이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너무 젊어 동안이세요? 보여가지고, 네. 뭐 비결들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맑고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가. 혹시 뽕? 아니에요. 요즘에 전혀. 좀 맞을까 합니다. 요즘에 아니, 주름살이 맞으실 자꾸 데가 늘어가지고. 없어요. 아닙니다. 좀. 전혀 저는 정말 자세히 보면. 정말 오, 뜻밖의 진짜 TV 뜻밖이에요. 출연해서 이 주민하면은 카메라가 하면은 2번 다시 그 동영상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생해서 보질 않습니다. 근데요. 녹화를 해도 TV 얼굴이 화면에는 아주 진짜 지금보다 더 예쁘게 나오세요. 아마 얼굴이 작아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균형이 맞게. 이목구비도 또 이렇게 잘
아, 정말 결례했네. 저는 훨씬 어리신 줄 알았어요. 이해찬 의원님보다. 근데 나 뭐. 이해찬 전 총리님하고 문희상 의장님한테 이를 거야. 아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수영 의원님은 그렇죠. 초선인데. 그거 언제 다선들이시니까. 근데 워크샵 의원들 출석률은 어땠습니까? 많이들 참석했어요? 100%. 거의 100%죠. 한 3, 4명 빼고, 3, 4분 정도 빠지고 다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나와서. 네. 네. 그래, 하기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기사가 떴던데. 네. 코바코 사장으로. 아, 갑자기 그런 기사 없거든요. 맨날 있죠. 기사를 아주 만드네, 기사를 그냥 이렇게 농담하면 기사가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기사가 아니고 소문이 굉장히 정치권 바닥에 돌고 있던데. 최민희 내정이라고. 저와는 상관없이 도는 소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가서 난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누가 뭐래? 또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또 할 정말. 말도 없고. 근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말이야. 갑자기 그렇게 나오지. 뭐 이렇게 아니, 그거 이게- 이래요. 이제 방통위원장 건은 제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할 것 같이 뭐 다 됐는데 그 법. 예, 벌떼 안 되는 거고. 네, 그래갖고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지. 그래서 별의 별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명하다 지쳐서 그냥 인제 가만히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저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까지는 소문. 아, 근데 우리 방송 나가고 진짜로 청와대 전화 오면 어떡해요? 그것도 하세요. 그것도 막 오면. 부탁하는 걸로. 막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실래 이게 아니라 정말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아, 지금 거기는요. 네. 엄청 가면 힘들어요. 제가 다 알잖아요. 예, 힘드니까 와주셔야 제가요, 된다. 제가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꼭 해달라. 나오겠죠. 정말 그래.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하면. 강훈식 죽을래? 알겠습니다. 진짜지 아닌지 좀 지켜보면 알겠고요. 자, 사실 아까 제가 재미난 기사가 났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내가 할 줄 알고. 네, 저는요. 의원님이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약정요금 할인율 25% 인상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반발하던 통신사가 소송을 줬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뭔 말이야 그랬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저희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1단계, 2단계로 만들었습니다. 1단계는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2단계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1단계 3개 중에 핵심이 이 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신사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이 작가님이 5만 원짜리 이제 요금제를 채택하면 예. 25%가 할인되는 거니까요. 오.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아, 그게 약정 항 요금 할인 말 그렇죠. 그대로. 5만 원 그러니까 4만 원 약정하면 25%면 그 5천 원이 할인되는 거잖아요. 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니까 반발이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불사하겠다. 통신사들이 그 논리가 자기들은 주주가 있는데 주주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면 주주가 소송을 해온다. 이런 논리로. 그런데 유영민 위원장님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너무 압박이 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통신사들이 문재인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한 건데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소비자들께서는 그럼 이걸 누구부터 적용하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9월 이제 며칠부터 시작이 되면 9월 며칠 이전에 가입한 분들도 소급해서 다 해달라 이거예요. 예, 그게 1,400만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결정된 거는 우리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그날부터 25%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께서는 되게 불만이 많으신데, 그렇죠. 근데 그 예를 이렇게 드세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우상호 대표하고 우리가 노력해갖고 8% 올렸잖아요. 약정 할인율을. 그때는 소급해서 다 적용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런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한 50등 하다 20등 올라가긴 쉬워요. 그런데 20등에서 10등 올라가기 어렵고 10등에서 5등 가기 어렵고 5등에서 1, 2등 가는 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20%에서 25% 올라간 건 한 5등 하다가 2등쯤으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와이파이를 이제 초중고 다 깔고요. 그다음에 버스에 깔면 그걸로 요금 인하 효과가 8,000원 정도 더 당연히 나거든요. 나오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저런 대책을 과기부가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 유영민 장관님과 과기부 그 직원들을 압박하시면 정말 샌드위치가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테니까 좀 응원해 주십시오. 예, 좀 기다리고 좀 응원해 주시고요. 근데 좀 언론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통신요금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뭐 전화 집에 한 대 다였지만 이제는 가정을 구성하는 개개인마다 다들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통신요금이 네. 예전보다 엄청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통신 3사가 겉으로는 경쟁이지만은 뭐 거의 담합식으로 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네 번째 그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혀 해결 안 되는 건가요? 그 네 번째 회사를 포함하여 예. 기본료 폐지 건은 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가기로 그때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자문위에서. 그리고 지금 거의 과기정통부에서 그 사회적 논의기구의 틀을 거의 다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틀에서 제4 이동통신 포함하여 예. 정말 통신의 다양성을 이루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하는 방향의 길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당원모집 광고 듣고 와서 중요합니다. 당원모집 여러분들 9월달까지 당원 9월 가입해야죠. 30일까지 가입하시고 그래 지방선거에 한평생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당원모집 광고 듣고 와서 이수혁 대사하고 본격적인 이수혁 대사가 아니지 이제 이수혁 의원님이죠. 이수혁 의원님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수혁 의원은 우리가 여러 차례 모시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안 됐어요. 바쁘셔가지고. 예, 이제 죄송합니다. 예, 국회에 들어간 지 2개월쯤 됐죠. 예, 의정활동 2개월 해보시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분위기는 색다르고 첫 경험인데 분위기는 색다르지만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뭐 의교원 할 때 하던 일이나 지금 똑같아가지고 제2의 직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 갖습니다. 나한테는 맨날 뭐 북한 문제나 대한민국 안보 문제만 물어보고 기자들도 그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변화된 게 없어서 조금은 진부하다 하는 생각도 아니 근데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 같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쨌든 행정부의 외교부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입법부의 외교 파트 어떤 의미로 보면 전문가로서 이 차이는 좀 있지는 않으세요? 비교적 관리할 때 외교관 할 때 이 문제를 담당하던 사람은 책임감이 더 무겁죠. 네. 한 말을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은 꼭 그럴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를 되도록이면 이해해주고 또 이해가 되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유스럽다. 예.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되게 이해돼요. 근데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방송위원회 이제 부위원장 하면서 방송 정책을 하다가 국회 들어가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는, 왜 이렇게 국회는 힘이 없을까?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목 잡기 할 땐 진짜 힘이 있구나.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정부에 있으면서 국회 역할을 다 보았고 뭐 상임 밑에도 출석해서도 답변도 했고 해서 분위기를 다 알고 또 주변에 국회의원들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뭐 생소하다 하는 면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일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니까 국회의 조직도 또 존중해야 되고 또 여당 의원이니까 또 정부 청와대도 존중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러한 점인데 크게 뭐 신경을 쓰면서까지 차이를 느끼려고 한다든지 조금
뭐 그런데 그렇게 심적으로 스트레스성이 있는 정도의 차이점은 발견하지를 없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물 탐구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하고 갑시다. 그 총선 전에 영입되고 비례를 15번 받고 나 같았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셨는데 그러니까요. 어렵게 모셔놓고 15번을 섭섭하셨죠, 솔직히. 섭섭했다 하기보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받은 정보는 이제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15번은 아주 안정권이다. 그랬어요? 예.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15번은 그랬죠. 아주 그때 그랬어요. 안정권이고 그때 그랬어요. 잘하면 18번까지도 된다. 근데 그런데 이제 남성은 이제 짝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앞번호였다가 이리저리 이제 힘도 없고 저는 서포터는 문재인 전 대표지 그 당시에는 이제 전 대표였죠. 그렇죠. 영입하신 분은 이제 대표로 물러나셨으니 예. 힘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는 어떤 그룹이 없게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 당원 당규가 개정돼 가지고 취약 부분 4개 부분 빼줘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당대표의 권한에 의해서 몸소까지 합해서 3명이다 보니까 이제 4사람 가져가죠. 근데 그리고 또 그것도 여성, 4사람 중에 한 사람만 여성이고 3사람이 남성이죠. 4개 취약 부분도 다 남성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남자가 줄었을 자리가 결국 하다 보니까 이제 뒤로 막 밀리는데 16번이었대요. 이제 그래 밀리다 보니까. 근데 16번은 불안하다 해서 여성 15번 자리를 저한테 주고 여성을 16번으로 주었죠. 저는 그분한테 사실 참 미안한 감정이. 되고 나니까 더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의원님은 또 이해는 되셨군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절차를 제가 중앙위에서 3등을 했거든요. 중앙위 투표에서. 네. 엄청 좋았네요. 최 의원께서 투표를 해 주셔서 아마 3등. 아니 그때 여러 명과 노력을 했죠. 우리가 꼭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다. 근데 2등하고 표차 수가 몇 표 안 났었대요. 그래서 근데 3등이기 때문에 15번 됐느냐?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등도 앞번호 갈 수 있는데 이래저래 밀리다 보니까 힘이 없었죠. 저는 근데 이게 중앙위 투표를 새벽 3시까지 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난상 토론들을 하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뭐 30명 중에서 3등 한 것만 해도 한 3분 정견 발표하고 3등을 했으니까 앞부분들이야 1분 한 분이야 또 우리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일하신 분이고 2등 한 분이야 또 저 TV에 저 스타같이 했던 분이고 주야 뭐 그런 것도 없이 공무원으로서 온 사람인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 중앙위원들이 투표를 하고. 그때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예. 저는 그 점을 보고 재밌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재미가 있어서 사실 그때 감기를 많이 걸려가지고 옆에 문미옥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그분이 감기약을 제가 얻어서 먹으면서 앉아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 이 대목에서 이수혁 의원님의 어쨌든 국회 입성을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그런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의원이 되셨는데 경력 보면 뭐 상당히 화려합니다. 육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 하셨고 독일 대사 하셨고 당국대 석좌 교수로 계셨고. 근데 국가정보원에도 계셨어요? 예, 제가 유교관으로서는 뭐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관도 하고 또 사자회담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1997년에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제 사자회담도 만들고 외교관으로서는 아마 북핵 문제를 1차 해결기 때부터 관여해오고 쭉 그 해온 사람은 제가 아마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 대사를 1년 반 하고 있을 즈음에 국정원 차장으로 가라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낙점을 해서 안 간다 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로 그런 식이었어. 예, 그냥 낙점이었다 해서 이제 가게 됐죠. 코바코 사장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간다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국정원 1차장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녹음 날이 수요일인데 오늘 판결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4년 구형되고 바로 법정 구속됐는데 이 판결을 보고 많이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글쎄, 뭐, 국정원이 이제 우리 정부의 하는 일 또는 정치권의 동향들을 이제 첩보 수준에서 이제 입수를 하고 그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은 대책도 세우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 과정에서 도를 지나쳐버리면은 이제 댓글 사건 같은 게 이제 나오고 하는 거죠. 그 첩보를 수집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일종의 공작을 하듯이 그렇죠. 뭐를 함으로써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를 해주더라도 저것은 도를 지나쳤고 선거법 위반에 예. 정치에 그것도 그냥 보통 정치 일반 정치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차원을 떠나서 공작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럼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국정원법 위반이요. 선거에 개입한 것은 용납될 수가 그런 없죠. 맥락에서요. 저희 국정원법의 2조에 보면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하게 돼 있잖아요. 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세훈 국정원장은 대통령하고 이 문제에서 교감을 했다고 보세요? 안 했다고 보세요? 그 조직에 특성상.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뭐 증거도 없이 얘기하는 건 하지만은 글쎄 국정원 조직이 대통령과는 절연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조직은 아니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도록 돼. 대통령 직속기관이니까 보고할 곳이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했었을 테고 댓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어떤 결정들이니까 그 행위 자체가 뭐 유추해서 그렇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의 지배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그 지시를 하고 또 관리 감독을 하고 그래서 지배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MB한테 보고했다 그러면 MB도 이 지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더 윗선의 지배자. 수사가 MB까지 갈지 지켜보더라고. 두 분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판결에 대해서 얘기 좀 근데 해주세요. 그 기능적 행위의 지배자라는 말은 예. 정신적 행위 지배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따로 거지. 있다는 뜻이지. 네, 그렇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네. 말이 이미 그 윗선을 향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 그걸 다 담아놓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이 사건 알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국회 19대 들어가서 딱 맞닥뜨린 사건이죠. 19대가. 그래서 저희는 19대 전반기인가 거의 댓글 공작과 이 공작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다 보니까 언론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정의롭고 정당함에도 늘 과격파로 몰리고 또 그때 댓글 사건 관련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싸우는 국회의원들은 친노, 강경, 좌파 이런 닉네임이 돼서 진짜 어려운 프레임이었죠 우리한테. 그래서 그 프레임이 오히려 더 쉬워지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당내도 아주 근본적으로 싸워서 해결하자는 쪽과 그다음에 이게 이미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불복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하고 타협하자는 쪽이 굉장히 대립했던 그러니까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촛불과 정권 교체와 함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때 우리에게 친북, 강경, 친노, 뭐 종북 좌파 이랬던 모든 그 언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번에 그걸 엄중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도 대변인하면서 네. 예전에 저당이 뭐라고 발언했나 찾아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언론들에 대해서도 네. 한번 누가 좀 방송 드시는 청취자분 중에 좀 그 고수가 있으면 쭉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던 언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법원을 통해서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당시에 국민들이 어떻게 호도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번 차제에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을 그러니까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했던 발언 그거 다 살펴보면 그게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온세훈 같은 경우에는 뭐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하겠다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재항고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추가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온세훈은 법적 단죄를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경찰 쪽은 그러면
사실 경찰이 이거 자기들이 다 김용판. 국정원에서 댓글 사건 했던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허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용판을 비롯한. 그렇죠. 네. 경찰 수뇌부 이것도 좀 이번 판결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언론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쨌든 그거에 관련돼서 복무한 사람들 예. 그리고 기능적 뭐의 지배자? 기능적 행위의 지배자. 기능적 행위의 지배자의 그 지배자에 따라 움직였던 네. 피지배자들. 예. 피지배자들도 우리가 다 한번 파악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참에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 개입하는 건 반드시 격퇴시켜야 되는 적폐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 그래요. 말씀 다른 건데 오늘 또 동시에 네. 4강 외교 우리 저기 대사들 발표를 했잖아요. 또 우리 대사님 출신이니까 전 진짜 궁금해서 제가 가끔 가서 대사님들 뵙긴 하는데 그러니까 대사님 외교관 출신. 외교관 출신. 근데 그냥 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뭐 대통령 임명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게 그 이제 대사니까 지금은 뭐 그 용어를 흔히들 안 쓰는데 특명 전권 대사라고. 네, 오늘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청와대가. 원래 그 대사는 특명 대통령 국가원수한테 특명을 받은 전권 권한을 전체 위임받은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발표를 다 그렇게 했어요. 주중 특명 정권 뭐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저도 네이버나 이제 그런 데 보면 대사의 그 인물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주미대사관 대사 그렇게 네이버나 다음을 그렇게 다음에서 그렇게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시정을 요청해 가지고 대사관 대사라는 건 없습니다. 대사의 관이 있죠. 그걸 대사관이라고 하는 대사를 위한 관. 대사관의 대사가 아니라 그렇군요. 대사의 관이 대사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대에서 네, 하는데 네. 저는 특명 정권 대사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네, 네. 본래 이름은 이제 특명 정권 대사예요. 이것은 우리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비엔나 협약이라고 비엔나 외교관 협약이 있습니다. 외교관계 관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대사나 공관의 네. 그 직급들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를 특명 정권 대사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그렇죠. 지위나 그렇죠. 명예가 대단한 대통령을 것이죠. 대신하는 거니까 예. 한마디로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통신의 발달로 그 기능이 옛날 같지를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통신과 교통이 불편하니까 뭐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고 연락도 안 되고 수단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가서 해라. 잘해. 이런 이렇게 하고 가고 하면 지가 이제 그 범위 안에서 그 대사가 범위 안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정권을 행사한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에 들어가지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대사의 역할이 옛날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사건건 훈령을 보내가지고 뭐 전화로 보내거나 문건으로 전보로 보내거나 하고 하니까 이제 사사건건 간섭도 많고 네, 시어머니 같이 본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특명 전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명 대사는 아직도 특명은 특별한 명령을 주어가지고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물 탐구 들어가보겠습니다. 그 학교를 서울중, 서울고, 서울대 이렇게 나오셨는데 고향은 전북이에요? 예, 전북 김제가 김제. 고향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유학 오신 거예요, 서울로?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때. 서울에 집안이 전부 다. 전부 다 집안이요. 아버님이 이제 전라북도 도청에 계시다가 공무원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무부의 본청으로 오시면서 재무- 그 당시 아마 좀 영전이다. 힘을 좀 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방에서 서울로까지 왔으니 아마 그 뒤에 아버님이 우리한테 항상 얘기하시던 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서울로 왔다.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그리고 위해서. 형제가 6명이었거든요. 예. 6명이 형제들, 그 자식들을 좀 서울로 자식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에 충실히 따라서 서울로 다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생활했죠 예. 초기에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6남매를 키우는 게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웠죠.
그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하고 1975년에 외무고시를 합격하면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예. 이제 시작하시게 됐는데 아버지의 어떤 역할이 컸습니까? 저는 사실 아버지는 이과를 가도록 이과를 그 오히려 당시에 저희 때는 제1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공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공무원은 그 당시에도 공무원은 좋다고 하는 것보다 월급이 작아서 예. 자식 시키고 싶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대 가서 산업개발의 역군이 되라 하고 하는데 제가 공대에 갈 그 수학이나 이제 과학 부분에 성적이 좋았는데 적성이 별로 맞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치과 가서 기자 되는 거나 그런 게 이제 아니면 정치학자가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은 여기 기자는 안 계시니까 근데 기자는 할 일이 아니다. 그 당시에 기자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60, 70년 때는 별로 안 좋았죠. 송건호 회장님도 계시고. 아니 뭐 특수한 분이지만 대개는 뭐 기자들에 대한 인상을 좋게 갖지 않아서 이제 타협한 게 그럼 외교관 되라. 그리고 또 제가 또 외교관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외교관을 선택을 했죠. 외교관은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다들 외교관이 돼서 전 세계 이렇게 다니고 이런 건 꿈이에요. 얼마나 다녔어요, 전 세계? 지금 보니까 아마 외교관 중에서 공관 근무를 제일 많이 한 그 외교관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대사관으로 치면은 9개 대사관에 근무를 했고 나라로 치면은 미국에 이제 유엔 대표부에 2번 근무했고 워싱턴 대사관에 한 번 해서 미국에 이제 3번 근무했으니까 나라로 치면은 7개 국가에서 살았는데 저는 인터컨티넨탈 디플로매시라고 저 자신을 불렀습니다. 남미에도 근무했고 물론 북미에도 근무를 했죠. 남미, 북미,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뭐 아세아는 우리가 아세아니까 아세아 다른 나라 근무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대륙을 다 살아봤어요. 유럽도 서구도 살아보고 동구도 살아보고. 굉장히 아마추어틱한 질문. 다 살아보고 근무하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엄마? 나는 그거 여쭤봤어요 이미. 그래요? 한번 만났을 때. 어느 나라가 제일 그런데 이제 외국 중에서 선택하라 하면은 좀 어리석은 대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프리카가 제일 추억이 아프리카요? 많습니다. 추억이 있는 건데. 꼬트디바르에 있었는데 꼬트디바르. 우리 애들도 지금도 다 성장했지만은 좋은 나라, 그러니까 뭐 선진국, 후진국 다 어느 나라가 제일 좋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제일 가장 그 추억에 남고 마음도 편했고. 내가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하는 역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 같아요. 되게 어릴 때는 진보이다가 나이 들어갈수록 보수가 되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상당히 좀 보수적 경향. 이제 학생 데모하거나 하면은 물론 뭐 열심히라고는 못해도 이제 돌멩이도 던지고 뭐 해봤는데 그렇다고 선두에 나서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뭐냐면은 공부해야지 학생이. 우리 때는 너무 시위가 많았어요. 하여튼 일주일에 뭐 3, 4일은 휴강. 박정희 시대였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려운 저기라서 이때 공부를 안 하면은 언제 공부를 하지? 이제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이 볼 때는 이제 지금 표현은 그쵸. 진상이죠. 그러면 우리 다 저기 시위하러 나갔는데 공부하는 애들 우리가 막 째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좀 주었는데 고시 공부하느라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꼬트디바르에 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그 생활이. 그래서 그때 이제 진보적 생각을 갖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 남미 페루에 근무할 때도 그 사회 현상을 보고 야 이게 부익부 빈익빈의 그 현상은 그들이 받은 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욕을 좀 하고 나쁜 니은 놈 미음을 붙이고 싶은데 그걸 보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꼬트디바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꼬트디바르는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10초를 못 나가 있어 밤에 모기에. 외국인들은 나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집에 이제 집 지키는 사람을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바깥에. 치안 문제 때문에. 치안 문제 때문에 강도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인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밤에 지키라고 하는데 그 셰퍼드를 이제 또 키우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현관 앞에서 이제 불 켜놓고 지키고 있으니 불까지 켜 있으니 얼마나 모기가 많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나가서 10초를 못 서 있는 데니까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30대면 다 죽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근데 그 가디언도, 우리 가디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디언도 내가 떠나온 후에 3, 4년 후에 죽었어요. 말라리아로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평등의 문제, 정말 불평등이라는 게 어디서 연유되는 거에서 자꾸 진보적인 그렇군요. 사회현상에 대해서 진보적인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상당히 제가 우리 또래나 이런 게 예. 맞지 않게 그 평등 문제에 굉장히 오히려 중요한 계기가 됐군요. 외국에 인생 전환을 있으면서 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요, 그 괴테가요,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게 애국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진짜 직업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보가 된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예를 들어 송건호 회장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그만두시는 게 뭐 당신이 언론자유 막 이러다 그만둔 게 아니고 유신 때 언론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해직 기자들을 자르라고 편집국장이었거든요. 얘기하니까 그만두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의 저 주장이 올바른데 왜 자를 수 없다. 자를 수 없다 난. 그리고 당신이 사표를 자르기 하룻밤 전 12시간 전에 그만두신 거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송 회장님도 늘 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7개 국가에 근무를 했었다고 했는데 7개의 나라 중에 4개 국가가 후진국입니다. 남미의 페루. 지금 페루하고 옛날 페루는 또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 거기서 처참하게 가난하게 해서 지붕 없는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비는 물론 잘 안 오니까 지붕 없어 괜찮은데 그러다가 비 한 번 오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비 데서 오면 사고. 어떡해요 그러려고. 그래서 아마 우리 잘 나갔다는 소위 외교관들 이력을 한번 보세요. 저같이 선진국, 후진국을 이렇게 다닌 외교관이 거의 없어요. 잘된 소위 장차관 한 사람들 경력들을 보면은 되게 선진국 좋은 데만 하는데 저는 정말로 선진국, 후진국을 예의 없이 다니고 예.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자식 교육에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거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는 외교부의 장관이 발령 내는 대로 이의 없이 뭐 선택하면 다 운동하거나 좋은 데 그런 가고 것도 싶지 아니고. 않겠어요? 다들 미국 가고 싶어 하겠죠. 저는 뭐 다 가라는 정리하고 대로 싶어하겠지. 갔으니까. 그래 이제 그런 저기에서 참 별을 다른 것 같은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떳떳하고 예. 더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교육을 하는데 어려운 데에서도 애들을 키워봤고. 봐오고. 그러니까 이런 의원님이 이번에 비례대표 들어가셔서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대로 네. 비례대표 그 당시 안 됐어도 그것은 당에서 결정한 거니까 뭐 여유가 굉장히 넘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사석에서 강훈식 의원이 물어볼 때는 미국이지. 그러니까 뭐 아니야. 방송에서는 아프리카 얘기하는 게 아니, 아니겠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 다른데, 그냥 좀 쉬고 이런 데는 뉴질랜드가 좋더라. 이런 말씀을 근데 하셨던 것 저는 같아요. 뉴질랜드는 근무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냥 제가 어느 나라가 좋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근무한 기준으로 묻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돌아다녀 보시면 어디가 좋으세요? 뭐,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좀 쉬고 이런 건 뉴질랜드 보통 이제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조용하고 일도 많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민도 많지 않고. 어머나 그럼 저 뉴질랜드 대사 해주세요. 이것도 이러다가 뉴질랜드 대사 뜨는 거 아니야? 아유. 내정. 근데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가 그런 영향도 없고. 그래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통상 보좌관을 맡으셨는데 비서관이었습니다. 비서관입니까? 비서관인데 아까 왜 뭐 특명 전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DJ 스타일이 이렇게 맡기고 정권을 주고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니고 본인이 다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까? DJ 외교 스타일 어땠습니까? 무서웠죠. 우선. 일단 무섭고. 무섭다는 게 뭐 인간적으로 정서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잘하시는 다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실무자보다 더 잘하고 계시니까 보고하려면 준비를 더 해야 되고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제 그랬었죠. 참 훌륭하신 아마
후대에도 그 정도의 지혜와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김대중 합니다. 대통령님의 정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자, 그러면 DJ 정권 또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중임을 예. 맡으셨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야인으로 예, 이명박 정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애를 받았었던 외교관을 이명박 정부가 쓸 리가 없겠죠. 아니 능력만 보고 쓰는 거지요. 그게 뭐 필요하면 좋은 일. 뿐만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네. 그 우리 참여정부 때 총애를 받던 각 분야의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갔죠. 그런데 저는 그때 되게 좀 우리 다 감사한 마음 그랬습니다. 저는 용기도 없고 뒷심이 약해서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집요하지를 못한.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났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되실 수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국정원 1차장 하시다가 혹시 2차장, 3차장 가갖고 그냥 지금 어떻게 또 될지 감옥 몰라.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게 박수 칠 일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이 점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정말 잘하셨어요. 아, 1차장은 해외 파트예요? 해외 파트입니다. 해외 파트에 플러스 과학기술 분야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그 당시에 제가 경제도 했었어요. 하셨구나. 왜냐하면 제2차장이 이제 국내인데 제2차장이 권한이 너무 이제 그 전에 막강했다 해서 제2차장 역할 중에 경제 파트하고 과학기술 그런 파트입니다. 그것도 1차장 산하에서 그건 3차장은 북한이에요? 3차장 북한. 대북. 3차장은. 그러면은 1차장 하면서 많은 걸 겪고 있을 텐데 그 국정원의 정보력 해외 파트도 마찬가지고 대북 파트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는 어떻게 꽤 좋았습니까? 글쎄 국정원의 그 능력이나 조직은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예. 그렇군요. 끝. 보안입니다. 국가기밀상. 요즘에 국정원 직원들은 다 공채로 뽑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7급 공채로 7급부터 이제 7급 9급 그렇게 훌륭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채로 뽑아가지고 댓글을 지키고 문재인 욕하는 댓글이나 쓰라고 시키고 아니지. 그 댓글은 내부 직원보다는 외부 사람들 외부 사람들을 주로 돈을 주고 조직했죠. 내부에서 썼잖아요, 근데. 내부는 이제 일부 김하영 이런 사람 내부 사람들이잖아. 저는 다시 태어나면 국정원 요원으로 에이전트로 들어가서 멀더하고 스컬리처럼. 그래, 그런 걸 좀 해. 나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참, 국정원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박포를 국정원 운영하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수혁 의원 하면은 육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 이게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뒤에. 네, 그렇습니다. 맞아,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네.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육자회담. 북핵 문제를 이제 타자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해결하자 해서 이제 만든 거죠. 육자회담 만들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 자랑 같지만은 제가 이제 주도해서. 아니, 자랑하십시오. 육자회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라 해서 이제 저를 발탁을 했죠. 유고슬라비아 대사 10개월 하다가 육자회담 하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해라 해서 차관보로 이제 발령을 냈어요. 네. 발탁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제 선배들이 해야 될 자리인데 예. 이제 북핵 문제를 쭉 해온 사람이었고 어떤 장점을 보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가 건의를 했겠죠. 저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본 적도 없고 당선되자마자 이제 저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유고 대사가 10개월 하다가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대사가 10개월 하다가 본국으로 소환돼서. 소환이라고 나쁜 의미로 쓰는데 이제 아니, 좋은 의미죠. 소환이죠. 대사 좋은 소환해서. 의미로 소환. 네, 그리고 차관보로. 그래서 이제 차관보로 하면서 이제 특명을 주셨어요. 북핵 문제를 해라. 그럼 이제 그 협상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남북한이 직접 협상해서 양자 협상을 해서 해결하면 좋겠지만은 북한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국제 NPT 체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한 간의 양자 관계로 볼 수가 없는 그렇죠.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1차 핵위기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자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육자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이제 2년간을 수석 대표를 했어요. 사실은 차관보는 되게 1년입니다, 임기가. 근데 차관보 올 때에 당신은 2년 차관보를 해라 하고 해서 이제 2년을 했죠. 그 사이에 이제 북한과 이제 수시로 접촉을 하고 그래서 이건 육자회담은 정기적으로 그때 열렸습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열렸습니까? 뭐 어떤 얼마만은 간격으로 한다 하는 것은 없었지만은 예. 대개 이제 형식은 이번 회의담을 하고 끝날 때쯤에서 다음은 언제쯤 한다 하고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근데 뭐 한두 번 정도는 다음에는 언제쯤 하자고 정하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북한이 아예 그것도 이제 안 하겠다. 상황 봐가지고 내가 하자고 그러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저는 2년 하고 이제 그만두고. 근데 육자회담이라는 게 어쨌든 테이블에 그 6개 국가의 대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화도 하고. 예. 근데 지금은 그러면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예 그냥 없어진 상태입니까? 육자회담이. 지금은 사실 중단된 것으로 보고 중국은 다시 자꾸 육자회담을 하자고요? 재개하라. 재개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어제도 또 IRBM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거리 예. 탄도미사일을 참 그렇게 발사를 해서 참 개탄을 그렇죠. 하지 않을 수 없고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오늘 시간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을 많은 분들이 이건 아직 제가 공개적으로 제 의견을 오늘 특종입니다. 진짜 쓰리 어떻게 보면 이게 특종. 특종인데 너무 이제 좋은 특종을 우리 여기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진짜로 나타났다에 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연한 겁니다. 당 공식 팟캐스트. 근데 이것은 순전히 저희의 사견이고 네. 그래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 예측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측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궁금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먼저 크게 접근을 10분 사이에 얘기를 다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금.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은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3가지밖에 없어요. 네. 3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 북한이 스스로 폐기하는 거, 포기하는 거. 둘째, 협상에 의해서 폐기하는 거. 예. 셋째는 무력으로 폐기하는 거. 예. 그렇죠. 경우의 수는 3가지죠.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이제 거꾸로 이제 가볼게요. 예. 자,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무력 사용에 의해서 북한 핵을 폐기케 하자. 네. 좋습니다. 시원하죠. 예.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거든요. 그죠? 핵무기 폐기를 위한 무력 사용이고, 오케이. 그래서 성공하면은 좋죠. 거기서 폐기로 딱 끝나면 좋죠. 예. 무력 사용을 해서 폐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대응을 해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핵을 실제로 쓰겠죠. 그렇게 되면. 그 대응이라는 게 TNT 폭탄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핵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지금 핵을 핵이 쓰겠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북한에? 그건 저는 이것도 워스트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해요. 네. ICBM이냐 아니냐, 재진입 기술이 있다 없다, 유도 미사일이냐 아니냐, 다 되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굳이 이제 거의 다 마지막 단계에 왔든지 아니면 이미 성공했든지 하는 걸 가지고 됐다 안 됐다가 무슨 의미가 시간 문제인데 이미 됐다고 보고. 그래야 수가 좀 보여요. 아직도 과정에 있다 그러면 뭔가 과정에서 중단시킬 수 있다는 미련 때문에 오히려 더 안 풀리는 거예요. 경우수가 너무 많아져 버려요. 네. 그래서 무력 사용? 그럼 북한이 대응을 해와? 그게 아마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어? 3차 대전이네. 3차 대전. 정말 이건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뎅이.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핵무기를 방지하기 위한,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예. 전쟁을 막겠다고 한 놈의 무력 사용이 전쟁이 되어버리는 역사적인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는 우리가 안 취할 수 되겠다. 없다. 그럼 뭐 자명하지 않습니까? 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놓아두고 네. 첫 번째 스스로 포기하는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 북한이 스스로 폐기하려고 했으면 여태까지 25년간 이렇게 안 왔어요. 그렇죠. 25년간 온갖 제재와 세계의 손가락질과 제재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버텨왔는데 그걸 중간에 그냥 만들어 놓고 폐기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선택할 게 아닌다 하면은 두 번째밖에 안 남았어요. 협상밖에. 대화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협상을 하고 대화에 나와야 되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을 이제 강압을 해야 나온다고 하는데 강압도 이만큼 했으면은 뭐 충분하다고 얘기는 못할지는 몰라도 할 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협상의 국면으로 어떤 노력을 했든지 해서 협상의 장으로 불러와야 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길밖에 없다 하는. 그러면 트럼프가 저렇게 막 심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협상에 나오기 위해 저는 대화가 그래서 되나요? 나는 그런데 네. 미국이란 나라도 물론 중동에서는 멋대로 무력을 행사했죠. 뭐 이라크에서 그랬고 리비아에서 그렇고 미국은 국제법이나 유엔 안보리를 개의치 않는 나라예요. 세계 최강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법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걸 지켜야 될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국익에 해롭다 하면은 협약도 다 옛날 ABM 그 소련과 맺었을 때 ABM 조약도 그냥 MD 하기 위해서 파기해버렸지 않습니까? 파리 조약도 탈퇴했어요. 파리 조약 이번에 기후 그 문제도 그렇고 근데 미국은 조약, 협약 이런 것들 또 다자 조약조차도 때로는 자기 국익이 아니라면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법을 만드는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위험성이 있지만은, 그지만은 지금 저는 어떤 트럼프의 개성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국제 질서의 국제 체제의 그 시스템, 스트럭처, 구조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히틀러가 좀 전쟁 광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구조가 유럽에서의 구조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베르사유 조약 체제가 제2차 대전을 불러오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분석도 그 당시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북아에서는 아직 전쟁 구도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 의원님 나가셔야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하나만 짧게 좀 답변. 근데 제가 조금 늦게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얘기가 재밌어서 뭐. 조금만 했어요. 더 해요. 네, 왜냐하면 더 제가 하시네. 지금 다 적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 말씀은 필기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얘기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태까지 북한은요, how to make it. 어떻게 핵과 미사일을 만들지 하는데 진력을 해왔어요. 이제는 다 완성됐다고 보면은 how to use it. 어떻게 이 핵을 쓰지? 우리 강 의원께는 제가 한번 이 강의를 한번 한 것 같네요. how to use it. 그때 안보실장 오셨을 때 같이 제가 말씀을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게 이제 협상이 필요한 거예요. 만드는 과정에서는 협상이 북한은 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뭐 미국도 계속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니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좀 해라, 북한에게. 그리고 또 중국도 북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또 않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드 배치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중국이 우리에게 자꾸 사드 배치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될까요? 중국의 입장을 나는 옹호할 생각 전혀 없어요. 네네. 약간 비겁합니다. 근데 중국의 기본적인 대한반도 정책은요, 북한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국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의 이 국익이나 북한의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의 국익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분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의 지금 핵 문제에 관련된 제재나 어떤 압박의 수준은
북한의 정권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그 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아니 원유나 석유 공급을 중단해버리면은 북한이 손들을 거 아니야? 그때 북한이 손들을 때는 김정은 정권은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중국은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군요. 그 순간에 북한은 케이오스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오고 그걸 감당을. 유럽의 그 동독이 이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들이 난민 문제 때문에 단초가 열린 거 아니에요. 헝가리가 동독의 난민을 막다가 이거 안 되게 생겼던 거예요. 난민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제 몰려온 거 아닙니까? 난민 문제는요. 정말 어느 나라든지 지금도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난민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난민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난민 문제, 또 자국의 안보상 북한이 필요로 하고 하니까 망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제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예.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도 받고 하는데 스스로 영향력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은. 예. 그리고 미국이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 너희들이 해라. 지금 자꾸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데 그것이 중국의 국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우선 중국의 국익이 더 급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케 하느냐 하는데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답이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 중국은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하는 거죠? 북미 그건 뭐 제가 아까 그 얘기하던 그 시나리오는요. 네. 우리가 1차 핵위기 때에 네. 있었던 것을 시즌 2로 네. 그러니까 제2의 제네바 회담 네. 북미 간의 제네바 회담 동결하도록 예. 하고 우리가 예. 동수를 2개 지은 핵동결. 그것의 시즌 2로 제2의 제네바 회담이 열릴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3년 후에 사제회담이 열렸거든요. 그 사제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였어요.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지금. 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것이 사제회담의 목표였는데 2년간 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네. 근데 아마 또 제2의 사제회담이 사제회담. 열리겠다. 네. 거기서는 이제 또 사제회담 우리가 만들었어요. 한미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북한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설득시켜가지고 사제회담 그냥 열렸던 거 아닙니다. 아마 그것을 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즌 2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2의 북미회담이 열리게 돼 있고 거기서 큰 틀의 합의가 될 것이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 안철수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가 만나가지고 문재인 패싱이니 뭐 코리아 패싱이니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얘기한 북미 회담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을 코리아 패싱이라 한다면은 그건 다르게 바뀌었어요. 그것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이 절대 한국에 참여, 미국하고 협의할 거라고 하는 입장인 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북미 회담도 열지 마. 그럴 수 발목 없으니까. 잡아서 그렇죠. 그럼 회담도 못 열게 하고 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생각할 때에 그렇죠. 또 과거에 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코리아 패싱의 원조는 제네바 북미 회담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국제정치 구조상 또는 그 이 사안의 성격상 옛날에 NPT 문제만 있었었지만은 지금은 미사일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한테는 더 큰 발등의 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절차적이거나 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패싱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너무 자기 비하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온당한 비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요 글을 그 인터뷰에서 한번 보고 정말 탁월한 식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막 북진통일 하신다고 휴전협정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 점에서 제가 그 사자회담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사자회담을 북한이 처음에 완강히 반대를 했어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결국 정전협정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쵸. 그것은
미국, 중국, 북한 3개국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왜 사자회담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느냐인데 일단 북한이 이제 응하해서 사자회담을 열렸지 않습니까? 네. 국제 정치에서는요, 한 번 그 나라가 동의를 해준 것은요, 번복하려면 상당한 또 논리가 필요해요. 일단은 정전협정 문제를 다뤄야 될 사자회담이 한국을 참여했다면은 그럼 다음에는 한국 참여는 이제 기정사실로. 그러네요. 이승만 대통령의 실수가 그때 만회된 거네요. 오, 그러니까 네. 사자회담에 그때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사자회담 우리가 주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주도를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 없다는 게 우리 문제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주인이 될 판을 만들면 되는 거고 네. 그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 진짜 운전석인지 잡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네. 제가 코리아 패싱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코리아 말씀하시죠. 패싱. 이수혁 의원님께서 운전석이 한 번씩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 옮겨가는 거라는 그러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쪽이 운전을 하더라도 또 때가 되면 우리가 예, 운전을 당연히.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셨어요. 그 제2의 사자회담을 근데 플러스 2 할 수는 있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육자회담에 참여했듯이 육자회담과 같은 성격의 문제를 다룰 때는 순수히 북한 핵 문제만을 다룰 때는 러시아와 일본의 참여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국제적인 문제고 북한을 지원해야 될 때 핵을 이제 포기한다고 그럴 때 그 보상을 해주는 협의가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일본도 참여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플러스 2, 4 플러스 2의 그런 협상체는 또 예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이거 네. 진짜 다시 중요한 제가 일이니까. 필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듣다 보니까요. 훨씬 더 쏙쏙 네, 들어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진짜 안타깝다 시즌3 37번째 방송 1부 이수혁 의원님 강연 방송을 마치고요.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수혁 의원이 늦게 국회로 들어가는 바람에 후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수혁 의원 모르게 보좌관한테 연락해서 빨리 계좌를 가지고 와라. 나도 그런데 일찍 들어가도 후원이 없는 사람. 일찍 들어가도 후원이 없어요? 그건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지금 전혀 후원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상당히 모였는데 아직 성은 안 찹니다. 아, 성은 안 찹니까? 상당히 배가 모이셨어요? 괜찮게. 이수혁 의원님은 아직 배가 고프시답니다. 예. 그 후원 회장이 전윤철 전 그렇습니다. 부총리네요. 예. 예. 우리 이번 대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 하신 전인철 전 감사원장. 그래요. 여러분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주 높은 식견 잘 들었죠. 이런 분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 농협 301-0215-5972-61 301-021-597-61 예금주 국회의원 이수혁 후원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예, 10만 원 후원하면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전액 돌려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별 말씀을. 자, 오늘 이것으로 우리 방송 마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체와 함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때 우리에게 친북, 강경, 친노, 종북 좌파 이랬던 모든 언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번에 그걸 엄중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도 대변인하면서 네. 예전에 저당이 뭐라고 발언했나 찾아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언론들에 대해서도 네. 한번 누가 좀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 중에 좀 그 고수가 있으면 쭉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던 언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법원을 통해서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당시에 국민들이 어떻게 호도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번 차제에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을 그러니까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했던 발언 그거 다 살펴보면 그게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온세훈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하겠다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재항고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추가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온세훈은 법적 단죄를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경찰 쪽은 그러면 사실 경찰이 이거 자기들이 다 국정원에서 댓글 사건 했던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허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용판을 비롯한. 그렇죠. 네. 경찰 수뇌부 이것도 좀 이번 판결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언론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쨌든 그거에 관련돼서 복무한 사람들 그리고 기능적 뭐의 지배자?
기능적 행위의 지배자. 기능적 행위의 지배자의 그 지배자에 따라 움직였던 네. 피지배자들. 예. 피지배자들도 우리가 다 한번 파악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참에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 개입하는 건 반드시 격퇴시켜야 되는 적폐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말씀 다른 건데 오늘 또 동시에 네. 4강 외교 우리 저기 대사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또 우리 대사님 출신이니까 전 진짜 궁금해서 제가 가끔 가서 대사님들 뵙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대사님 외교관 출신. 외교관 출신. 근데 그냥 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뭐 대통령 임명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게 그 이제 대사니까 지금은 뭐 그 용어를 흔히들 안 쓰는데 특명 전권 대사라고. 네, 오늘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청와대가. 원래 그 대사는 특명 대통령 국가원수한테 특명을 받은 전권 권한을 전체 위임받은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발표를 다 그렇게 했어요. 주중, 특명, 정권, 뭐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저도 네이버나 이제 그런 데 보면 대사의 그 인물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주미대사관 대사. 그렇게 네이버나 다음을 그렇게, 다음에서 그렇게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시정을 요청해가지고 대사관 대사라는 건 없습니다. 대사의 관이 있죠. 그걸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대사를 위한 관. 대사관의 대사가 아니라 그렇군요. 대사의 관이 대사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대에서 네, 하는데 네. 저는 특명 정권 대사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네, 네. 본래 이름은 이제 특명 정권 대사예요. 이것은 우리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비엔나 협약이라고 비엔나 외교관 협약이 있습니다. 외교관계관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대사나 공관의 네. 그 직급들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를 특명 정권 대사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그렇죠. 지위나 그렇죠. 명예가 대단한 대통령을 것이죠. 대신하는 거니까 예. 한마디로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통신의 발달로 그 기능이 옛날 같지를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통신과 교통이 불편하니까 뭐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고 연락도 안 되고 수단도 잘 없고 하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가서 해라. 잘해. 이런 이렇게 하고 가고 하면 지가 이제 그 범위 안에서 그 대사가 범위 안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정권을 행사한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에 들어가지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대사의 역할이 옛날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사건건 훈령을 보내가지고 뭐 전화로 보내거나 문건으로 전보로 보내거나 하고 하니까 이제 사사건건 간섭도 많고 네, 시어머니 같이 본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특명 전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명 대사는 아직도 특명은 특별한 명령을 주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물 탐구 들어가보겠습니다. 그 학교를 서울중, 서울고, 서울대 이렇게 나오셨는데 고향은 전북이에요? 예, 전북 김제가 김제. 고향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유학 오신 거예요, 서울로?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때. 서울에 집안이 전부 다. 전부 다 집안이. 아버님이 이제 전라북도 도청에 계시다가. 공무원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무부의 본청으로 오시면서 그 당시 아마 좀 영전이다. 힘을 좀 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방에서 서울로까지 왔으니 아마 그 뒤에 아버님이 우리한테 항상 얘기하시던 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서울로 왔다.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형제가 6명이었거든요. 예. 6명이 형제들, 자식들을 좀 서울로, 자식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에 충실히 따라서 서울로 다 이끌고 오셨습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수혁 의원은 우리가 그 여러 차례 모시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안 됐어요. 바쁘셔가지고. 예, 이제 죄송합니다. 국회에 들어간 지 2개월 좀 됐죠? 예, 의정활동 예, 해보시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제 분위기는 색다르고,
첫 경험인데 분위기는 색달하지만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뭐 의교원 할 때 하던 일이나 지금 똑같아가지고 제2의 직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 갖습니다. 나한테는 맨날 뭐 북한 문제나 대한민국 안보 문제만 물어보고 기자들도 그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변화된 게 없어서 조금은 진부하다 하는 생각도 아니 근데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 같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쨌든 행정부의 외교부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입법부의 외교 파트 어떤 의미로 보면 전문가로서 이 차이는 좀 있지는 않으세요? 비교적 그 관리할 때 외교관 할 때 이 문제를 담당하던 사람은 책임감이 더 무겁죠. 네. 한 말을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은 꼭 그럴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부를 되도록이면 이해해주고 또 이해가 되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유스럽다. 예.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되게 이해돼요. 근데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방송위원회 이제 부위원장 하면서 방송 정책을 하다가 국회 들어가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는, 왜 이렇게 국회는 힘이 없을까?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목 잡기 할 땐 진짜 힘이 있구나.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정부에 있으면서 국회 역할을 다 보았고 뭐 상임 밑에도 출석해서도 답변도 했고 해서 분위기를 다 알고 또 주변에 국회의원들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뭐 생소하다 하는 면은 없어요. 그지만 이제 내가 여기 일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니까 국회의 조직도 또 존중해야 되고 또 여당 의원이니까 또 정부 청와대도 존중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러한 점인데 크게 뭐 신경을 쓰면서까지 차이를 느끼려고 한다든지 조금 뭐 그런데 그렇게 심적으로 스트레스성이 있는 정도의 차이점은 발견하지를 없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물 탐구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하고 갑시다. 그 총선 전에 영입되고 비례를 15번 받고 나 같았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셨는데 그러니까요. 어렵게 모셔놓고 15번을 섭섭하셨죠, 솔직히. 섭섭했다 하기보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받은 정보는 이제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15번은 아주 안정권이다. 그랬어요? 예.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15번은 그때 아주 그랬어요. 안정권이고 그때 그랬어요. 잘하면 18번까지도 된다. 근데 그런데 이제 남성은 이제 짝수를 받도록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앞번호였다가 이리저리 이제 힘도 없고 저는 서포터는 문재인 전 대표지. 그 당시에는 이제 전 대표였죠. 그렇죠. 영입하신 분은 이제 대표로 물러나셨으니 힘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는 어떤 그룹이 없게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 당원 당규가 개정돼 가지고 취약 부분 4개 부분 빼줘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당대표의 권한에 의해서 몸소까지 합해서 3명이다 보니까 이제 4사람 가져가죠. 근데 그것도 4사람 중에 한 사람만 여성이고 3사람이 남성이죠. 4개 취약 부분도 다 남성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남자가 줄을 쓸 자리가 결국 하다 보니까 이제 뒤로 막 밀리는데 16번이었대요. 이제 밀리다 보니까. 근데 16번은 불안하다 해서 여성 15번 자리를 저한테 주고 여성을 16번으로 주었죠. 저는 그분한테 사실 참 미안한 감정이. 되고 나니까 더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의원님은 또 이해는 되셨군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절차를 제가 중앙위에서 3등을 했거든요. 중앙위 투표에서. 네. 엄청 좋았네요. 최 의원께서 투표를 해 주셔서 아마 3등. 아니 그때 여러 명과 노력을 했죠. 우리가 꼭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다. 근데 2등하고 표차 수가 몇 표 안 났었대요. 그래서 근데 3등이기 때문에 15번 됐느냐?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등도 앞번호 갈 수 있는데 이래저래 밀리다 보니까 힘이 없었죠. 저는 근데 이게 중앙위 투표를 새벽 3시까지 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난상 토론들을 하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뭐 30명 중에서 3등 한 것만 해도
한 3분 정견 발표하고 3등을 했으니까 네. 앞부분들이야 1분 한 분이야 또 우리 오랫동안 이 민주당에서 일하신 분이고 2등 한 분이야 또 저 TV에 저 스타같이 했던 분이고 주야 뭐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말이야. 갑자기 그렇게 나오지. 뭐 이렇게 소문 그거 이게- 이래요. 이제 방통위원장 건은 제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할 것 같이 뭐 다 됐는데 그 법. 네, 벌써 안 되는 거고. 네, 그래갖고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지. 그래서 별의 별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명하다 지쳐서 그냥 인제 가만히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저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까지는 소문. 아, 근데 우리 방송 나가고 진짜로 청와대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세요. 그것도 막 오면. 부탁하는 걸로. 막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실래 이게 아니라 정말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지금 거기는요. 네. 엄청 가면 힘들어요. 제가 다 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힘드니까 와주셔야 제가요. 된다. 제가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꼭 해달라. 나오겠죠. 정말 그래.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하면. 강훈식 죽을래? 알겠습니다. 진짜지 아닌지 좀 지켜보면 알겠고요. 자, 사실 아까 제가 재미난 기사가 났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내가 할 줄 알고. 네, 저는요. 의원님이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약정요금 할인율 25% 인상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반발하던 통신사가 소송을 줬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보고 뭔 말이야 그랬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저희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1단계, 2단계로 만들었습니다. 1단계는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2단계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1단계 3개 중에 핵심이 이 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신사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이 작가님이 5만 원짜리 이제 요금제를 채택하면 예. 25%가 할인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그게 약정 항 요금 할인 말 그렇죠. 그대로. 5만 원 그러니까 4만 원 약정하면 25%면 그 5천 원이 할인되는 거잖아요. 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니까 반발이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불사하겠다. 통신사들이 그 논리가 자기들은 주주가 있는데 주주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면 주주가 소송을 해온다. 이런 논리로. 그런데 유영민 위원장님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너무 압박이 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통신사들이 문재인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한 건데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소비자들께서는 그럼 이걸 누구부터 적용하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9월 이제 며칠부터 시작이 되면 9월 며칠 이전에 가입한 분들도 소급해서 다 해달라 이거예요. 예, 그게 1,400만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결정된 거는 우리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그날부터 25%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께서는 되게 불만이 많으신데, 그렇죠. 근데 그 예를 이렇게 드세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우상호 대표하고 우리가 노력해갖고 8% 올렸잖아요. 약정 할인율을. 그때는 소급해서 다 적용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런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한 50등 하다 20등 올라가긴 쉬워요. 그런데 20등에서 10등 올라가기 어렵고 10등에서 5등 가기 어렵고 5등에서 1, 2등 가는 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20%에서 25% 올라간 건 한 5등 하다가 2등쯤으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와이파이를 이제 초중고 다 깔고요. 그다음에 버스에 깔면 그걸로 요금이나 효과가 8,000원 정도 더 당연히 나거든요. 나오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저런 대책을 과기부가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 유영민 장관님과 과기부 그 직원들을 압박하시면 정말 샌드위치가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수도 그래서 있다.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테니까 좀 응원해 주십시오. 예, 좀 기다리고 좀 응원해 주시고요. 근데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통신요금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뭐 전화 집에 한 대 다였지만 이제는 가정을 구성하는 결합상품. 개개인마다 다들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통신요금이 네. 예전보다 엄청 비싸졌잖아요.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통신 3사가 겉으로는 경쟁이지만은 뭐 거의 담합식으로 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네 번째 그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혀 해결 안 되는 건가요? 그 네 번째 회사를 포함하여 예. 기본료 폐지 건은
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가기로 그때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자문위에서. 그리고 지금 거의 과기정통부에서 그 사회적 논의기구의 틀을 거의 다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틀에서 제4 이동통신 포함하여 예. 정말 통신의 다양성을 이루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하는 방향의 길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당원모집 광고 듣고 와서 중요합니다. 당원모집 여러분들 9월달까지 당원 9월 가입해야죠. 30일까지 가입하시고 그래 지방선거에 한평생 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원모집 광고 듣고 와서 이수혁 대사하고 본격적인 이수혁 대사가 아니지 이제 이수혁 의원님이죠. 이수혁 의원님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3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동형이고요. 저와 함께 진쓰리를 만들어가는 고정 진행자 진짜 나타났다 젊은 피 충남 아산을 강훈식 원내대변인에 나왔습니다. 야야야야야야. 네. 가장 성적이 좋으세요. 적응 바로 하시는데. 네. 소리 크게 나가더라고요. 이 자리에 많이 앉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니지만. 네. 지난주 워크숍 있었잖아요. 네. 1박 2일이었습니까? 1박 2일이었습니다. 1박 2일. 네. 분위기는 어땠어요? 화기애애했나요? 분위기는 좋았죠. 분위기는 좋았고 기자들은 불만이 많았던. 왜요? 뭐 기사가 안 나와서 보통 워크숍을 한번 하면 의원들이 술 먹고 뭐 밖에 실수도 나가고 하고 막 밖에 그랬지. 나가고 이런 기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고 치고 싸우고 이래야 기사가 되는데. 네,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기사가 모험적인 워크숍. 네, 아주 모험적인. 너무 모험적이라서 나는 뭐 처음 보는 거지만 좀 너무 학생다워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 결국 거기 못 갔어요. 왜 모두 안 오신 거 아니고? 아니 가도 되는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당연히 디지털 디지털 소통위원장인데. 소통위원장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대표 비서실에 뭐뭐뭐 씨가 내가 거기 우리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만 가는 거래.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안 그러죠. 비서실장이 의원이니까. 뭐. 안 그러고 아닌 사람이. 어. 그래서 못 가시는데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못 가시는데요. 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는 거야, 다. 가는 거였어. 다. 정직 당직자. 그리고 당직자인데. 그럼. 근데 다. 놀렸거든요. 저기 못 간다고. 낙선해서 못 난 간다고. 놀리려고 그랬던 거고 갈 수 있었는데 안 가셨네. 마셔야지. 그래요. 좀 아쉽네. 다음에 갈 거야 그냥. 그러면 가시면 되죠. 안 물어보고. 예.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소개하기 전에 오늘 게스트 먼저 소개하고 갑시다. 네. 지난 총선 앞두고 당의 인재 영입 3호로 입당을 했었죠. 그래서 비례대표로 당연히 앞번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상하게 뒷번호로 갔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았습니다만 이번에 그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로 가면서 자리가 났죠. 그래서 비례를 승계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교 안보 분야 최고의 경륜가 전문성을 갖고 계신 이수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진짜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제일 아까운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꼭 맞아요.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안 된 분 중에. 이게 여담인데 지난 워크숍 때 문미혁 의원이 왔었어요.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도 왔으니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위기 좋을 줄 알았으면 계속 의원할 걸 그랬어요. 이랬을 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수혁 의원님 긴장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때 우리 투표할 때 중앙위원회에서 찍었거든요. 저 투표하셨죠? 네, 저는 그냥 되실 줄 알고 네. 우리가 또 그 될 사람한테 하는 게 뭐가 있잖아요. 우리는 될 사람 딱 찍어서 하면 다 되는데 떨어지셔서 제가 패닉이었다니까요. 그러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워크숍 다녀왔고 하기했다랬는데 어땠습니까? 예, 아주 좋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단체 생활에 이제 하기에는 좀 나이가 지났다 생각을 해서 주저도 했는데 가보니까 색다른 경험이고 이 정치 집단들의 그 모임이 예. 이래서 그 서로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의의에 투합하는 어떤 자세들을 보이고 스스로 또 결심들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아주 좋은 경우가 그 됐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문희상, 이해찬 의원님들도 다 열심히 하셨는데 뭐 또 그렇게 말씀할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가보셨을 때. 제가 이해찬 총리보다 3살 위입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야, 이거 깜짝이다, 이거는 또. 학교 3년 후배입니다. 어머, 깜놀이에요, 깜놀. 이건 깜놀이다. 제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너무 젊어 동안이세요? 보여가지고 네. 뭐 비결들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맑고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가. 혹시 뽕? 아니에요. 요즘에 전혀. 좀 맞을까 합니다. 요즘에 아니, 주름살이 맞으실 자꾸 데가 늘어가지고. 없어요. 아닙니다. 좀 전혀 저는 정말 자세히 보면. 정말 오, 뜻밖의 진짜 TV 뜻밖의. 출연해서 이 주민하면은 카메라가 하면은 2번 다시 그 동영상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생해서 보질 않습니다. 근데요. 녹화를 해도 TV 얼굴이 화면에는 아주 진짜 지금보다 더 예쁘게 나오세요. 아마 얼굴이 작아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균형이 맞게. 이목구비도 또 이렇게 잘 정말 결례했네. 네. 저는 훨씬 어리신 줄 알았어요. 이해찬 의원님보다. 근데 뭐. 이해찬 전 총리님하고 문희상 의장님한테 이를 거야. 아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수영 의원님은 그렇죠. 초선인데. 뭐 언제 다선들이시니까. 근데 워크샵 의원들 출석률은 어땠습니까? 많이들 참석했어요? 100%. 거의 100%죠. 한 거의 3, 4명 빼고, 3, 4분 정도 빠지고 다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나와셔서. 네. 네. 그래, 확인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기사가 떴던데. 네. 코바코 사장으로. 갑자기 그런 기사 없거든요. 맨날 있죠. 기사를 아주 만드네, 기사를 그냥 이렇게 농담하면 기사가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기사가 아니고 소문이 굉장히 정치권 바닥에 돌고 있던데. 최민희 내정이라고. 저와는 상관없이 도는 소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가서 난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누가 뭐래? 또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또 할 정말. 말도 없. 혹시 이제 공무원으로서 온 사람인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 중앙위원들이 투표를 하고 그때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예. 저는 그 점을 보고 재밌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재미가 있어서 사실 그때 감기를 많이 걸려가지고 옆에 문미옥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그분이 감기약을 제가 얻어서 먹으면서 앉아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 이 대목에서 이수혁 의원님이 어쨌든 국회 입성을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 축하드립니다. 아주 그런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 그때 의원이 되셨는데 경력 보면 뭐 상당히 화려합니다. 육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하셨고 독일 대사 하셨고 당국대 석좌 교수로 계셨고. 근데 국가정보원에도 계셨어요? 예, 제가 외교관으로서는 뭐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관도 하고 또 사자회담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1997년에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제 사자회담도 만들고 외교관으로서는 아마 북핵 문제를 1차 해결기 때부터 관여해오고 쭉 그 해온 사람은 제가 아마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 대사를 1년 반 하고 있을 즈음에 국정원 차장으로 가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낙점을 해서 안 간다 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로 그런 식이었어. 예, 그냥 낙점이었다 해서 이제 가게 됐죠. 코바코 사장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간다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국정원 1차장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녹음 날이 수요일인데 오늘 판결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4년 구형되고 바로 법정 구속됐는데 이 판결을 보고 많이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글쎄, 국정원이 이제 우리 정부의 하는 일 또는 정치권의 동향들을 이제 첩보 수준에서 이제 입수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대책도 세우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 과정에서 도를 지나쳐버리면은 이제 댓글 사건 같은 게 이제 나오고 하는 거죠. 그 첩보를 수집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일종의 공작을 하듯이 그렇죠. 뭐를 함으로써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를 해주더라도 저것은 도를 지나쳤고 선거법 위반에 예. 정치에 그것도 그냥 보통 정치 일반 정치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차원을 떠나서 공작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럼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국정원법 위반이요. 선거에 개입한 것은 용납될 수가 그런 없죠. 맥락에서요. 저희 국정원법의 2조에 보면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하게 돼 있잖아요. 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세훈 국정원장은 대통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감을 했다고 보세요? 안 했다고 보세요? 그 조직에 특성상.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뭐 증거도 없이 얘기하는 건 하지만은 글쎄 국정원 조직이 대통령과는 절연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조직은 아니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도록 돼. 대통령 직속기관이니까 보고할 곳이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했었을 테고 댓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어떤 결정들이니까 그 행위 자체가 뭐 유추해석할 그렇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의 지배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그 지시를 하고 또 관리 감독을 하고 그래서 지배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MB한테 보고했다 그러면 MB도 이 지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더 윗선의 지배자. 수사가 MB까지 갈지 지켜보더라고. 두 분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판결에 대해서 얘기 좀 근데 해주세요. 그 기능적 행위의 지배자라는 말은 예. 정신적 행위 지배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따로 거지. 있다는 뜻이지. 네, 그렇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네. 말이 이미 그 윗선을 향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 그걸 다 담아놓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이 사건 알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국회 19대 들어가서 딱 맞닥뜨린 사건이죠. 19대가. 그래서 저희는 19대 전반기인가 거의 댓글 공작과 이 공작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다 보니까 언론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정의롭고 정당함에도 늘 과격파로 몰리고 또 그때 댓글 사건 관련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싸우는 국회의원들은 친노, 강경, 좌파 이런 닉네임이 돼서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프레임이었죠 우리한테. 그래서 그 프레임이 오히려 더 쉬워지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당내도 아주 근본적으로 싸워서 해결하자는 쪽과 그다음에 이게 이미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불복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하고 타협하자는 쪽이 굉장히 대립했던 그러니까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기억을 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촛불과 정권